안녕하십니까.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될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가브레셋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김정기입니다. 강의에 앞서 최근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금리 인상과 급격한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되고 있는 침체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기 상황에서 우리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계실 텐데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부동산 침체기에서도 재테크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조정기가 끝날 때쯤 돼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비밀 병기를 하나씩 만드실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 준비한 것은 신탁공매 투자 비밀 공개입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5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신탁공매 정의, 두 번째 신탁공매 권리 분석, 세 번째 온비드 공매와 현장 공매, 네 번째 명도, 다섯 번째 사례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3번 온비드 공매와 현장 공매까지 진행하고 2부에서는 명도와 사례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탁공매 정의 시작하겠습니다. 신탁공매 정의에 대한 부분에서는 총 5가지 챕터로 진행할 건데요. 신탁의 정의 부분과 신탁에서 업무와 종류, 공매 대상 부동산 신탁 재산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부동산 담보 신탁과 공매 실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탁 공매의 비공개성과 공매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이라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신탁을 설정하는 자가 곧 위탁자인데 신탁을 인수하는 자, 수탁자 간의 신인관계에 의해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 즉 수익자이거든요.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영, 개발, 그 밖의 신탁의 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되는 법률 관계입니다. 그럼 신탁회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살펴보면요. 신탁회사는 1991년도에 신설된 신탁법에 의해서 기초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금전 또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재산권을 수탁한 후 일정 신탁 보수를 수취합니다. 신탁의 목적에 따라 동재산권을 관리, 개발, 처분하는 행위를 수행하고요. 신탁 영위기관으로서는 금전을 수탁받게 되면 보통 은행이나 증권사로 분류하고 부동산을 수탁받게 되면 부동산 신탁회사라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업무 중에서는 자산관리와 자금관리, 부동산 금융 상품들이 있고요. 신탁 상품으로서는 토지신탁,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분양관리신탁, PF가 있겠습니다. 이 신탁 상품 중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부분들은 담보신탁과 PF인데요. 최근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토지 신탁과 분양 관리 신탁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국내 부동산 신탁회사의 종류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총 14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하나자산신탁, KB부동산 신탁 등 14개 업체가 있고 이 업체에서 담보신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매 대상 부동산 신탁 재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부동산 담보신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입니다. 신탁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한 후 위탁자에게 수익증권을 발급하고 위탁자는 수익증권으로 대출기관에 담보를 제공한 후에 대출을 받게 됩니다. 소유권이 신탁이 되기 때문에 보호되면서
압류, 각종 권리 설정 등이 배제돼서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리가 아주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저당 설정 대출한 거와 부동산 담보 신탁할 때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은 담보권 설정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면 근저당권은 등기부상의 을구에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담보신탁 같은 경우는 등기부상 갑구에 표시가 됩니다. 흔히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표제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표시에 대해서 나타나고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련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에 대해서 설정이 되는 건데요. 지금 부동산 담보신탁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넘겨오기 때문에 등기부상 갑구에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채권 해소 방법으로서는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법원 경매로서 채권 해소를 하고 담보신탁 같은 경우는 신탁기관에서 직접 공매를 통해서 채권 해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 실행 절차를 살펴보면 근저당권에 대한 대출이 회수가 안 됐을 때 채권을 실행하게 되면 절차가 복잡하죠. 경매를 통해서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보통 경매 신청하고 나서 제1회 경매 기일이 잡히기까지가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또 경매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 때문에 더 경매 기간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반해서 담보신탁 같은 경우는 절차가 간편하고 단시간이 소요가 되고 일반 공개시장에서 공매이기 때문에 담보부동산의 고가 매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 구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파산재단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자체가 지금 채무자 소유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재단에서 청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담보신탁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소유권 자체가 넘겨와 있기 때문에 파산재단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신규 임대차 후순위 권리 설정인데요. 담보 설정했을 때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후순위 설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신규 임대차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배제 불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후순위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저당권에 기해서 채권자 같은 경우가 담보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죠. 그러나 담보신탁 같은 경우는 신규 임대차 등 후순위 권리가 전혀 배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담보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 대출이 가능하느냐에 따라서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요. 담보신탁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또 소유 경미를 보게 되면 취등록세 같은 등록세, 교육세, 채권만 들어가는 근저당권에 비해서 담보신탁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신탁 보수가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된다는 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매 대상 부동산 신탁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양관리 신탁이라고 있는데요. 분양관리 신탁은 수분양자의 보호를 위해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동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 등의 건축물을 선분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 보증을 받는 경우와 신탁회사와 분양관리 신탁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증을 받는 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분양 보증을 받는 경우는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수수료가 저렴한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자의 사업부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상태입니다. 신탁회사는 분양관리 과정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 이때 신탁공매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처분 신탁이 있는데 부동산 처분 신탁은 부동산의 처분 방법이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 또는 대형 고가의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을 처분하여 처분 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상품입니다.
처분 신탁으로 등기된 경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한 채권자는 등기 후 가처분, 가압류가 불가능하고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뭐 큰 빌딩을 갖고 계신 분이 매각을 하려고 진행하는 도중에 그 소유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채무가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경매를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물건에 대한 빌딩을 처분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러한 부동산 처분 신탁으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매로 신탁 공매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부동산 담보 신탁과 공매 실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위탁자가 대출 기간, 즉 은행하고 대출 조건을 확정을 해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 담보 신탁을 진행하는 경우는 1금융권에서는 진행을 많이 안 하는 편이고요. 우리가 봤을 때 2금융권에 속하는 뭐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중에서도 단위농협 같은 곳에서 이러한 부동산 담보 신탁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그곳과 대출 조건을 확정해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두 번째로 이제 담보 신탁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는 이제 신탁 회사와 작성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수탁자하고 소유권 보전 및 관리를 신탁 재산에 관해서 진행을 하고 수탁자는 수익주권을 발행을 위탁자에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선 수익자에게 수익증권 또한 발행을 해주고요. 금융기관 수익증서를 담보로 해가지고 위탁자에게 이제 대출금을 지급해주는 이러한 구조로 담보신탁 공매는 담보신탁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신탁 공매의 비공개성과 공매 특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법원 경매는 경매 기입 등기라는 등기를 하게 되고 압류재산은 공매 공고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등기로서 이제 정보가 공개가 됩니다. 이에 반해서 신탁 공매는 정보가 극히 비공개적입니다. 일간 신문에 한번 일회로 신탁 공매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온비드 상에서 신탁 공매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쉽게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정보가 비공개적일 수도 있고 공개를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신탁 공매 특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진행 물건이 일단은 적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가 부족하고요.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매각 절차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탁재산 공매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아니면 늦어가지고 입찰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다음에 매각 금액이 너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개발 회사가 주로 이용하는 게 이제 토지 신탁이라든지 부동산 PF 분양형 관리 신탁을 많이 이용하는데 보통 그 매각 금액들 자체가 100억대라든지 1000억대가 넘어가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탁 공매의 비공개성과 공매 특성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노려볼 만한 신탁 공매 물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큰 물건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일반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도 있는데 미준공 상태의 건축물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토지 신탁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공매 물건이고요. 두 번째 준공 상태 통매각으로 신탁을 할 때도 이런 건 금액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인 투자자들이 노려볼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에 나타나 있는 준공 상태의 개별 매각하는 개별 물건들에 대한 신탁 공매와 담보 신탁을 했는데 채무 불이행을 해가지고 신탁 공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이제 뭐 아파트, 빌라, 주택, 토지, 상가 같은 경우들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탁 공매 권리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신탁 재산의 공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신탁 공매 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탁 재산 공매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 신탁재산 공매 절차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이제 환가 요청을 합니다. 환가 요청이란 말은 위탁자가 대출금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환가를 요청하죠. 일단 이자를 내거나 대출금 변제할 때가 되었는데 변제를 하지 않으면 우선 수익자, 즉 은행 같은 경우는 수탁자한테 이거 공매해서 저희 대출금을 반환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탁자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서 최초 매각 예정 금액의 이제 기초로 삼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매 공고를 실시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매 공고는 일간 신문에 한번 게재를 하고 온비드 공매 공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공매 부동산의 개요, 공매 내용 및 공매 결과, 차수별 시행 일자와 시행 장소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요. 입찰 방법 및 입찰 시 제출 서류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를 기반으로 해서 공매가 이제 실시가 됩니다. 공매 방법은 온비드 공매와 신탁회사 본사에서 진행하는 현장 공매로 나누어지는데요. 입찰 방법은 공매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매가 실시되고 나서 낙찰이 되거나 아니면 육찰이 되는 두 가지 상황이 되는데요. 낙찰이 되었을 때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낙찰 후 5일 이내에 신탁회사와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낙찰 후 30일 이내에 아마도 잔금을 내는 일정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낙찰을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잔금을 치르지 않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매가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대금 미납을 했을 땐 재공매를 실시를 하고요. 대금을 납부를 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정해진 대금 납부 기간에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끝내고 나면 신탁회사에서는 그 매각 대금으로 최우선으로 공매 비용을 공제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선 수익자 배분을 해서 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부분들을 상환을 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는 이제 위탁자 순으로 해가지고 배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탁은 해지가 돼가지고 종료가 되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신탁 공매 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신탁 공매가 온비드 공매로 진행이 되는지 현장 공매로 진행이 되는지를 공매 공고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비드 상에서도 현장 공매로 진행되는 물건들이 있고요. 현장 공매인 경우는 온비드에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이 어디에서 진행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평가에 따른 최초 매각 예정 가격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공매 신탁사가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감정평가가 되어 있으면 따로 특별히 감정평가를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하는데 시세조사를 통해서 기초가격이 높은지를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통상 감정평가 금액보다 한 130% 이상을 최초 매각 예정 가격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위탁자라든지 수익자로부터 너무 싸게 매각이 되는 불상사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신탁회사가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 매각 예정 가격이 지금 시세와 맞는 건지 시세보다 높은 건지 아니면 시세보다 저렴한 건지는 반드시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찰 계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입찰 기간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입찰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유찰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됐을 때는 전 회차에 대한 금액으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입찰하려고 했는데 다음 회차를 들어가는 것보단 전 회차의 마지막 그 금액으로 내가 낙찰을 취득하고 싶다고는 생각이 되면 신탁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찰이 됐을 때는 수의계약을 잘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나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잊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2년 전서부터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이제 부과가 돼가지고 매수자나 매도자 중 한 사람이 실거래가를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가령 이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보통 공인중개사가 이런 실거래가 신고를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 신탁공매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신탁회사가 이 실거래가 신고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담당자가. 매수자가 직접 이 실거래가 신고를 하라고 통지를 하기 때문에, 그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아서 나오는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은 매수자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후 명도 책임은 대부분의 신탁공매에서는 매수자 책임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신탁회사가 명도를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극히 드물고요. 명도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매수자인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하실 때 명도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잘 살펴가지고 입찰에 참여하시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탁재산 공매 권리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압류재산 공매와 법원 경매는 소멸주의입니다. 즉 모든 권리들은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고 소멸이 됩니다. 그 낙찰되는 순간에. 그런데 신탁재산 공매는 인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했을 때 매매 계약 당시에 매도자로서부터 어떤 부분들은 인수를 해줘야 된다. 어떤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잔금 처리할 때 소멸시키겠다. 서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계약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신탁 재산 같은 경우는 공매를 통하기 때문에 공매 공고에서 어떤 것들을 인수하라고 반드시 표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수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굳이 코멘트를 해주지는 않고요. 그래서 매각 조건인 공고문과 공매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내가 이 물건을 취득했을 때 인수해야 될 부분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를 담당자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말소 인중 권리가 이쪽에는 없기 때문에 신탁 공매에서는 어떤 걸 기준하게 되냐면 신탁 등기가 됐던 시점으로 기준 권리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보대출을 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지금 넘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올 때 신탁사는 지저분한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해지를 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는 소유권 이전에 전 소유자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권리들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 정리를 해서 신탁 등기를 보통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대출금을 은행에서도 지급을 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권리들이 있을 때는 은행에서 봤을 때는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신탁 등기가 됐을 때는 모든 소유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들이 정리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에서 진행했을 때 말소 기준 권리하고 유사하게 신탁 등기가 됐던 시점을 기준해가지고 권리 관계를 파악하시면 권리 분석이 아주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탁 원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부동산 담보 신탁을 할 때 반드시 신탁 원부를 생성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위탁자가 은행하고 협의했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신탁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아까 이전 챕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탁 계약서가 곧 신탁 원부나 마찬가지인데 이 신탁 원부를 통해서 권리관계 내지는 어느 정도의 담보대출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신탁 원부를 꼭 확인을 하시고 나서 신탁 공매에 입찰에 참여하셔야 될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시게 되면 전입세대 연락 내역을 발급할 수가 있는데 이때 주민센터 가실 때 온비드 공매에 나와 있던 부분이라든지
신탁 공매 공고문이라든지 그런 공고물을 출력을 해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제시를 하시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발급받으신 걸 가지고서 신탁 원부 뛸 때 보면 등기사항에서 전 소유자 내용이 나오니까 전 소유자하고 지금 현재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있는 임차인이라든지 전입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선 수익자 대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인수 권리가 있는지 위험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신탁 원부에서 어디 땡땡 새마을 금고라든지 어디 수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연락처를 확인해가지고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 인수 권리가 있는지, 특히 임차인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 전 소유자나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서 알지 못하는 이 전입자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대출금융기관에서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거기서 무상 거주할 수 있는 사항도 생길 수가 있는데 무상 거주 확인서 같은 경우도 대출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선수익자인 대출금융기관을 통해서 인수 권리가 있게 되는지를 한번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탁 원부에 대해서 제가 샘플을 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좌측에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의 샘플입니다. 이거는 14개의 신탁사가 모두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이 신탁 원부를 띄게 되면 상당히 뭐 100페이지 가까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를 보게 되면 이제 위탁자가 나타나고 있고요. 수탁자가 있고, 그 다음 제1순위 우선 수익자라고 해서 한강 새마을금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제 대출금융기관이고요. 그 신탁 계약서 상에서 마지막으로 끝에 보시게 되면 이제 별지가 있는데, 이 별지 1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신탁 부동산에 표시해가지고 신탁 부동산이 어떤 거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별지 2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된 좌측에 있는 건데요. 신탁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별지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익자는 누가 있고, 그 다음에 채무자는 누구고, 수익권 증서 금액인 얼마이다. 그래서 1순위가 7억 4,300이라는 금액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듯이 대출을 해주는 우선 수익자가 새마을금고에서 7억 4천 얼마큼의 수익권 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이 1순위 금액이 곧 대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대출 원금이 얼마인지는 대출 기관하고 문의를 하셔가지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지 3번에서는 신탁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재산 처분 보수는 처분 가격에 따라서 이제 비율이 정해져 있고 이 비율에 따라서 신탁 보수는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온비드 공매, 현장 공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온비드 공매와 현장 공매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비드를 검색해가지고 온비드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검색을 하셔가지고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 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이제 이 물건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물건 사항을 보시게 되면 물건 관리 번호가 있고 주소가 있고 처분 방식은 매각이고 기타 일반 재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용도 아파트 면적에 대한 부분 나와 있고 감정평가 금액을 했다. 감정평가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14억 2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입찰 방식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해주고요. 입찰 일반 경쟁하고 최고가 방식으로 총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입찰 기간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12월 19일 10시에서 12월 19일 날 7시까지, 그러니까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입찰하는 기간 입찰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잘 맞추셔가지고 입찰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찰 횟수는 이제 총 5회까지가 지금 유찰이 됐다는 걸 표시해주고, 입찰 기관은 지금 신한자산신탁에서 진행하는 거고, 입찰 담당자 정보가 아래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이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 화면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회차별 입찰 정보를 보게 되면 입찰 시작 첫 회가 시작이 된 부분들이 12월 5일에서 시작이 됐고, 마감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12월 19일 날이 마지막 회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 보게 되면은 약 2주 정도 만에 이 물건 하나가 만약에 낙찰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물건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담보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채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위탁자 입장에서는 너무 빠른 시간에 자기 소유의 물건들이 신탁으로 인해서 뺏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점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첨부 파일로서는 공매 공고가 있고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매매 계약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이 매매 계약서에 근거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 내용도 만약에 낙찰하기 전이라도 어떤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비드 공매에서 신탁 공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온지를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공매 대상 물건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1번서부터 8번까지 101호, 701호까지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면적에 대해서 나와 있고 대지 면적도 표시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물건에 대한 입찰 금액에 대해서 또 1번 물건서부터 8번 물건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별로 매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들에 따라서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꼭 물건 번호에 따라서 입찰을 하시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 공고에서 항상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괄 입찰하고 입찰의 이제 무효 및 취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노란 줄로 신탁회사가 꼭 읽어보시라는 뜻에서 노란 줄로 밑줄을 그어가지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할 때 매수자는 항상 공매 물건의 현상 그대로 임대보증금이 있으면 임대보증금, 그 다음에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제한 물건을 일체를 인수해야 된다. 또 지금 기존 이해관계자, 임차인이라든지 전입자 등의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한다는 것을 항상 달아둡니다. 그래서 매수가 이거를 매수하는 사람들이 다 인수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초보자라든지 이런 신탁공매를 진행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선뜻 겁부터 많이 나죠. 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걸 낙찰을 받았다가 어떤 손해를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 때문에 쉽게 입찰을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비드 신탁공매 같은 경우가 입찰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죠. 그다음 명도 책임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는데 모든 명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세 공과금 같은 경우도 모든 계약 기준 이후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자가 물어야 될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제세 공과금이 어떤 게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공매는 이제 신한자산신탁에서 지금 공매 공고를 낸 부분이고요. 선수인이 임차인 내지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에 관한 내용은 공매 관련 세부사항 문의처럼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매가 신탁이 될 상황에서는 소유권이 이전이 될 때 거기에 임차인이 있거나 또는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항들이 됐을 때는 신탁회사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들을 넘겨봤습니다.
가령 이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쉽게 해주지는 않고요. 정리의 권리관계가 깨끗해야 신탁에서는 신탁을 맞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보게 되면 그렇게 큰 위험 요소가 있지는 않고, 만약에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이 공매 공고란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매수자가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장 공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현장 공매는 어떻게 이제 알 수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매 공고를 예전에는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신문에 게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알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14개 신탁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투자 정보라든지 현장 정보 내에서 공매라는 공매 카테고리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공매 물건에 대한 물건들이 딱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 부분들이 현재 진행되는 물건들이고, 빨간 것들은 공매가 완료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물건들을 이제 쭉 살펴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을 때는 그런 물건들을 찾아가지고 입찰을 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물건들 같은 경우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부동산 개발을 해서 도중에 분양이 잘 되지 않다거나 매각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신탁회사가 그 부분들을 나서서 정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물건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액대가 상당히 다 큽니다. 보통 몇백억, 몇천억 정도 되는, 그리고 부동산의 캐파도 상당히 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일일이 살펴보시고서 내가 투자할 물건들을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신탁 물건인 공매 입찰 공고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고가 나오는데, 반드시 현장 공매는 여기서 접수 및 입찰 장소를 게재를 합니다. 이게 온비드 공매인지 그다음에 현장 공매인지는 여기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접수 및 입찰 장소란을 보시게 되면 당사 사업관리본부 회의실에서 입찰을 실시한다는 걸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국토지신탁 본사, 보통 테헤란로 쪽에 신탁회사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테헤란로 137 코레이타워 17층에서 현장 공매를 실시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장 공매가 실시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신탁회사를 방문해서 공개 입찰을 하는 사항들을 생각하시고서 입찰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